안녕하세요. 주권연구소 이형구 연구원입니다. 이번 주 아침 햇살은요, 새해를 맞이하는 북한과 미국입니다. 북한과 미국은 한반도 정세에 큰 영향을 미치는 나라들이고 아주 대척점에 있는 나라죠. 그만큼 새해를 맞는 모습도 대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각각 어떻게 새해를 맞았나를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북한을 보겠습니다. 북한은 새해를 어떻게 맞았냐? 엄밀히 말하면 1월 1일이 되기 전이죠. 12월 27일부터 31일까지 4박 5일 동안 전원회의를 했습니다. 이 전원회의를 하고 새해를 맞은 거죠. 이 전원회의에서 2021년을 평가하고 2022년을 계획을 논의하면서 새해를 맞았습니다. 예전에는 북한이 항상 1월 1일에 신년사나 공동사설 이런 걸 발표를 하면서 작년 평가와 새해 계획을 발표하곤 했는데요. 그게 최근 3년 동안에는 전원회의로 대체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신년사를 발표하는 거랑 전원회의를 하는 거랑 차이가 있죠. 전원회의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먼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보고를 했죠. 이 보고에서 1년 평가와 새해 계획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렇게 발표하고 끝나면 그게 신년사를 발표하는 형식과 같은 거죠. 그런데 전원회의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 보고 내용을 분과별로 토론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토론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는 참가자들이 보고 내용을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심도 있게 이해하고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죠. 두 번째는 보고 내용을 바탕으로 토론을 통해서 분야별로 세부 계획을 도출할 수 있게 됩니다. 그걸 전원회의, 전원회의라는 거는 조선노동당에서 상당히 규모 있는 회의 체계인데 여기서 그걸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새해를 시작하고 신년사가 발표되면 각 단위별로 내용을 숙지하기 시작하면서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 과정을 새해 들어서기 전에 한 거죠. 새해를 들어서기 전에 준비를 마치고 새해 시작하면 바로 달려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점이 전원회의를 하면서 새해를 맞는 형식에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새해를 어떻게 맞이했냐? 새해 맞이 행사를 했습니다. 첫 번째 행사는 경축 공연이 있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참석한 대규모 행사였고 무대가 멋지지 않습니까? 상당히 화려하죠. 그리고 출연진도 북한의 정상급 가수들이 총 출동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음악 공연을 하는데 음악 수준이 높아요. 그리고 아주 기세가 있고 힘이 있습니다. 내용도 보면 북한의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조선노동당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은 게 하나 있고 한 해의 성과를 축하하는 내용, 그리고 북한 청년들을 축원하는 내용 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미래는 밝고 번영을 이룰 거다. 이런 확신과 또 그런 미래를 열겠다는 의지를 다지는 내용들이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약동하려는 북한의 모습을 과시하는 듯한 분위기였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북한 국민들도 공연을 많이 보러 오셨던데 표정이 밝고 기운차더라고요. 경축 공연이 끝난 뒤에 국기 개양식이 있었죠. 먼저 영시를 알리는 종소리가 장중하게 울리면서 국기가 개양되었습니다. 기사를 보니까 보통 이런 행사는 고위직 사람들이 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북한에서 이번에 국기 개양식을 한 사람들이 누구였냐면은 평양에서 모범적인 노동자, 농민, 지식인, 청년, 학생, 소년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인상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을 장식한 게 불꽃놀이였죠. 불꽃놀이 하면 사람을 엄청 들뜨게 하지 않습니까? 새해에 대한 희망과 환희, 희열 이런 것들을 북돋아 주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새해 행사를 보면 다른 나라의 일반적인 행사랑 다른 면이 있습니다. 물론 대규모 행사라든가 공연은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 하죠. 근데 이런 다른 나라의 행사들과 북한의 행사가 다른 거는 내용적인 측면이죠. 보통 공연을 하면은 그냥 유명한 사람들이 나와서 유명한 노래를 부르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북한은 정치적 주제가 뚜렷하죠. 그러다 보니까 참가자들의 마음도 다른 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의 차이겠냐면은 한국으로 치면은 대표적인 정치 문화제라고 했을 때 예전에 전대협 한총련 출범식, 범민족 대회, 8.15 대회 이런 것들을 들 수가 있어요. 이 행사들은 자주민주 통일을 실현하려는 대학생들 그리고 국민의 염원이 집결되는 자리였습니다. 근데 이런 행사랑 최근에 가수 나훈아 씨의 콘서트랑 같은 공연으로 볼 수 있겠냐 하는 거예요. 뭐 나훈아 씨의 공연이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다른 행사라는 겁니다. 성격과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죠. 미국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11월에 한 축제가 열렸는데 여기서 8명이 압사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다친 사람들은 300명이나 된다고 그래요.
근데 아니 어쩌다가 압사 사고가 났냐 하면은 관객들이 가수를 보려고 앞으로 몰려갔다는 거예요. 더 황당한 거는 응급차까지 오는 상황이 됐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도 가수가 공연을 계속했어요. 원래는 하지 말아야죠. 그리고 관객들도 응급차가 이제 오고 있는데 응급차한테 그러면 길을 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길을 안 내주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응급차 위에 올라가서 춤추고 놀았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전대협 한총련 출범식이나 범민족대회 뭐 이런 행사 같은 경우에는 대형 운동장에 10만 명씩 운집해서 행사를 하고 그랬거든요. 그때 보수 정권들이 막겠다고 행사장을 막 침탈하려고 막 했어요. 그래서 최루탄 쏘아가면서 경찰 병력 막 들여보내고, 어떻게 보면은 사고가 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혼란이 조성되겠죠. 근데 이런데도 압사 사고가 나는 일이 없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때가 더 사고 나기 쉬운 거잖아요. 사람이 많은데 경찰이 공격을 하니까 위협적이고, 그럼 서로 빨리 도망가려고 하면은 사고가 날 텐데 그런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반면에 미국 공연에서는 뭐 경찰이 뭐 공격해온 것도 아니고 특별한 일도 없는데 왜 사고가 나냐. 그 차이는 정치 문화 행사와 일반 행사의 차이점도 있지만 근본적인 차이는 집단주의와 개인주의에 있습니다. 집단주의는 뭡니까? 집단의 이익을 우선하는 거죠. 집단주의는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바탕에 있어요. 나만 좋은 일과 나를 포함해서 우리 집단 전체의 이익이 되는 일, 이 중에 투자를 선택하는 거죠. 근데 개인주의는 어떻습니까? 전자잖아요. 남이 어쩌든 말든 나만 즐거우면 된단 말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압사 사고가 왜 납니까? 앞에서 아수라장이 되고 어수선하면은 뒤에 사람들도 무슨 일이 있나 보다 하고 조심하게 되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이 공연을 보면서 그런 걸 신경 쓴 게 아니에요. 야, 무조건 내가 그냥 앞에 가서 저 가수의 공연을 보고 싶은 것만 생각하고 무조건 앞으로 막 가는 거죠. 응급차도 보세요. 보통 응급차가 공연장 안으로 오면 내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사실은 잘 모르더라도 무슨 일이 있었나 보다 하고 관심을 갖고 비켜주게 되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그런 걸 생각하지도 않은 거예요. 그냥 야, 응급차가 나타나네. 야, 공연장에 응급차가 나타나다니 희귀한 상황이다. 저기 올라가서 무대를 보면 잘 보이겠지? 응급차 위에 가서 춤추고 놀아야지? 이런 생각만 한 거예요. 이게 뭡니까? 극단적인 개인주의가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많이 모인 행사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북한 공연이 미국이나 다른 나라의 공연과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북한 공연은 집단주의에 기초한 공연이죠. 그렇게 보면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기 힘든 성격의 대규모 공연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아니라 집단주의에 기초한 공연이고 하다 보니까 관람하는 북한 국민들의 표정이나 모습도 밝고 희망차 보이더라고요. 전원회의와 새해맞이 행사를 거쳐서 지금 북한은 어떻게 보내고 있냐 하면 전원회의 결과를 전국, 전 국민이 학습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평양북도당위원회 비서가 노동신문에 인터뷰한 거를 보면은 모든 일꾼들이 시간을 쪼개가며 학습하고 있다. 새해 첫 시작부터 잡돌이를 완전히 새롭게 해나가려는 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학습을 하면서 북한 전역에서 걸기대회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원회의 결정사항을 관철하자는 집회인데 이걸 보면은 북한 국민들이 전원회의는 전원회의고 나는 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정치 뉴스라는 게 그러잖아요. 다들 정치인들이 그 사람들이 뭐 치고받고 싸우는 거는 싸우는 거고 내 삶은 동떨어졌다 이렇게 느끼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 북에서는 전원회의 결과를 자기 걸로 자기가 관철해야 될 걸로 생각하고 학습하고 관철하겠다고 걸기대회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보도된 사진을 보면 걸기대회라고 해서 무거운 분위기고 뭐 그런 것만도 아니고 한복 입고 나오고 농악대가 있고 이런 잔치 같은 분위기의 걸기대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원회의를 관철하자는 게 즐거운 분위기도 있는 거예요. 뭘 이걸 하면은 우리가 더 잘 살 수 있게 될 거다. 뭐 내지는 우리는 이긴다. 뭐 이런 자신감 같은 게 있으니까 즐거운 분위기도 내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북한이 새해부터 행동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죠. 그래서 먼저 짚어볼 게 북한이 이번에 전원회의 결과를 보도하면서 대미, 대남 분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어요. 논의를 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분과회의를 했어요. 이 대미, 대남, 이 대외 분과에 대해서 분과회의를 하는 사실을 북한이 일부러 보도하기도 했죠. 보도를 봐도 남북관계와 대외사업 부분에서 견지해야 할
원칙적 문제들과 일련의 전술적 방향을 제시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를 한 거죠. 일단 이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기술적으로 상당히 발전하고 완성됐다라는 평가를 받더라고요. 한우석 소장의 분석에 따르면은 이번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결과로 낮은 고도에서 수평으로 비행할 수 있는 능력을 증명했다. 한 50km의 높이로 700km를 날아가서 맞췄다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 극초음속 미사일이 회피 기동을 하는데요. 상하로도 회피 기동을 하고 좌우로도 회피 기동을 한다. 이걸 확인했다는 거고, 오차 없이 700km 거리에 있는 목표를 명중했다는 정밀 타격 능력을 증명한 거고,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연료를 앰프라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액체를 연료로 하는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미사일 발사 직전에 연료를 주입해야 합니다. 연료를 주입한 상태로 오래 두지 못해요. 그래서 발사 직전에 연료를 주입을 하는데, 그러다 보면은 이제 미사일을 쏴야겠다 라고 마음 먹고 쏘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근데 앰프라는 뭐냐면은 액체 연료를 담은 앰프를 삽입하는 방식인 거죠. 그러면은 발사 준비 시간을 줄일 수 있다 해서 신속 발사 능력을 갖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고, 김동엽 북한 대학원 대학교 교수도 이 미사일을 과연 방어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아침 햇살 글에서는 여기까지 썼는데 그 뒤에 극초음속 미사일을 한 차례 더 발사했죠. 이번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했습니다. 이거는 뭐냐, 최종 확인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북한이 보도하기에도 극초음속 무기 체계의 전반적인 기술 특성을 최종 확증했다라고 했어요. 이 정도면 개발 완료했다라는 걸로 봐야죠. 며칠 전에 쐈는데 이번에 또 쏴서 확증했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저번 시험 발사를 기반으로 새로 제작한 게 아니죠. 미리 제작해 둔 거를 약간의 조정을 거치거나 말았거나 뭐 해서 또 발사했다는 소리거든요. 같이 만든 거를. 그러면은 이제 시제품 하나 만들고 시험에서 다른 시제품 또 하나 만들고 이런 시험 단계는 지났다라는 거죠. 이미 양산을 했을지도 모르고 최소한 초도 물품을 여러 개 이제 만들어서 갖고 있다라고 봐야겠죠. 여튼 여기서도 여러 지표를 충족했다고 합니다. 보면은 1000km 거리에 있는 표적을 명중시켰다라고 하고, 600km를 날아간 뒤에, 그러니까 400km를 앞둔 거죠, 표적을. 활공부가 재도약을 하면서 240km를 이리저리 돌아가서 맞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선행 이동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한 기술적인 내용을 살펴봤고, 정치적으로 보면은 전원회의에서 대미 대남 노선이 공개되지 않았는데 이번 미사일 발사가 그걸 보여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겠냐 그러면, 첫째로는 2022년에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겠다는 거다 라는 거고, 둘째로는 정세를 뭘로 이끌어야겠냐, 바로 군사력으로 밀고 나간다, 이걸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즉 올해 북한의 대미 대남 정책은 군사가 우선이다, 군사가 우선으로 가고 군사가 담당한다 이런 겁니다. 지금 담당 간부들도 사실 김영철 통일전선부 부장이나 리선권 외무상도 다 군인 출신입니다. 그리고 2020년에 북한이 대남사업 부서 사업평가회의를 했는데, 거기서 뭐라고 평가했냐면은 대남 사업을 철저히 대적 사업으로 전환한다라고 밝혔어요. 적을 대하듯이 다룬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 뒤로 남북 관계에서 특별히 변한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이 대적 사업으로 전환한다라고 했던 판단, 정책적 관점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을 거다라고 봐야겠죠. 그러면은 필요하면 협상도 하겠지만은 올해 대미 대남 노선의 기본은 군사가 되지 않겠냐라고 보여집니다. 협상 같은 경우에는 필요하면 하겠죠. 그런데 북한이 이미 수차례에 걸쳐서 대북 적대 정책을 없애야, 그리고 이중 기준이 사라져야 대화를 할 수 있다라고 밝혔어요. 근데 미국과 이제 한국이 실제 행동으로 이런 변화를 보이지 않으면 북한이 협상에 스스로 막 몹을 매달리고 뭐 이럴 일은 없을 걸로 보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북한의 새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미국은 어떠냐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치인데요. 미국 정치는, 그러니까 작년에는 새해 초에 미국이 어떻게 시작했냐면은 미 의회 의사당 난입 사건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게 1월 6일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작년의 시작도 아주 엉망진창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올해는 어땠냐?
올해는 정초부터 바이든 대통령 탄핵론이 미 정계를 휩쓸면서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공화당 의원이 뭐라고 했냐면 올해 11월에 미국에서 중간선거가 있거든요. 이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하원에서 승리하면 바이든 탄핵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바이든이 실제로 지지율도 안 좋아요. 지지율이 44%로 국정수행 부정평가도 56%예요. 그러니까 이게 역대 미국 대통령의 취임 1년 정도 됐거든요. 취임 1년 지지율 중에서 아래에서 두 번째입니다. 아래에서 첫 번째, 그러니까 꼴찌는 트럼프고 꼴찌에서 2등이 바이든인 거예요. 상황이 이러니까 중간선거에서 과연 민주당이 이길 수 있겠냐 의구심이 드는 상태고, 미 의사당 난입사건 같은 일이 조만간 다시 일어날 거다 이런 우려도 미국에서 팽배합니다. 정치적으로 아주 혼란스러운 거죠. 다음으로 경제를 보면은 미국 경제는 지금 언제 공황이 올지 모른다는 공포에 잠식되어 가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이 지금 물가 상승이 심각해요. 지난해 상반기부터 오르기 시작해서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1983년 이후 최대 상승폭이다 이러고 있어요. 근데 미국 경제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2008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미국 부동산 시장이 너무 활황이어가지고 거품이 잔뜩 낀 거예요. 근데 미국 부동산에 대해서 미국인만 투자했겠습니까? 전 세계에서 다 투자를 했는데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미국은 물론이고 세계 경제가 엄청난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 위기를 막으려고 미국이 돈을 엄청나게 찍었어요. 달러가 기축통화잖아요. 미국이 마음대로 찍어내면 그게 돈인 거예요. 이렇게 돈을 찍어서 푸는 걸 양적 완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돈을 많이 찍어내서 풀었다라고 하면 되는데 양적 완화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쉬운 얘기도 어려운 용어를 만들면 사람들이 못 알아듣게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적폐 세력들의 전략이죠. 여튼 양적 완화를 했는데 이걸 무한정할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나서 이제 미국이 풀었던 돈을 회수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2020년에 코로나 사태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미처 돈을 회수하기 전에 오히려 엄청난 돈을 추가로 풀게 됐습니다. 그런데 돈이 너무 많이 풀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돈이 많이 풀리면 돈의 값어치가 떨어지게 되죠. 그러면은 물건값이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물가 상승인 거잖아요. 인플레이션입니다. 이 물가 상승이 지금 심상치 않은 상태인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돈을 그렇게 많이 풀었는데도 돈을 푼 거에 비해서 미국 경제가 잘 살아나지 않았거든요. 그동안 물가가 폭등하지 않은 게 이상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비정상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 그 전부터 우려가 많았어요. 근데 이게 드디어라고 해야 됩니까? 이제 물가 상승이 시작된 거죠. 그러면 이제 큰일 날 수 있다 해가지고 미국에서 양적 완화를 중단하고 있습니다. 풀었던 돈을 회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풀었던 돈을 회수하는 거는 양적 긴축이라고 하거든요. 양적 긴축을 하려고 하면은 금리 인상 이런 게 따라와요. 금리 인상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론상으로는 보면은 금리가 싸면 사람들이 은행에 돈을 맡겨두는 것보다 대출을 받아서 사업에 투자를 하거나 이런 게 효과적이죠. 그러니까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금리가 오르면 이자가 비싸니까 사람들이 투자하고 막 이렇게보다 대출금을 갚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돈이 회수된다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금리가 쌀 때 사람들이, 특히 기업이나 이런 사람들이 돈을 빌려서 새로운 사업을 확장하고 이래서 경제를 선순환시켰던 게 아니에요. 그동안에 돈 푼 게 어디로 갔냐. 여러분 대출을 만약에 싸게 받을 수 있으면은 뭐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경제 상황에서 아이디어만 있고 돈이 없었는데 이번에 금리가 낮으니까 대출 쫙 받아가지고 사업하겠다 그러실 거예요? 이런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은 대다수는 어떻게 했냐? 어디다 썼겠습니까? 부동산 산 거죠. 미국도 돈 풀린 거 보면 부동산 같은 데 많이 들어가고 그랬어요. 그래서 금리 인상하면은 부자들은 투자를 했던 거 뭐 집을 두 채 샀으면은 팔아가지고 갚고 해도 됩니다. 아니면 기업들도 대출 받아가지고 사업 벌려놓은 게 있으면 갚을 수 있어요. 부자들이나 기업이면 갚으면 그만일 수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 서민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처럼 금리 올리면 사람들이 돈 갚고 이런 식으로 그냥 평화롭고 계산적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적 완화하면은 그 수혜를 받는 거는 부자들이고 양적 긴축을 하면은 가장 먼저 피해받는 건 서민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 인상한다, 양적 긴축한다 이러니까 세계 증시가 충격에 빠져가지고 한때 급락했어요. 미국 경제가 미국 정부가 뿌려대는 돈으로 버텨온 측면도 있고 이게 얼마큼 파장을 일으킬지 가늠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가 있냐면 퍼펙트 스톰이 온다 이런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퍼펙트 스톰이라는 거는 태풍이 두 개가 있는데 이게 만나서 하나로 합쳐졌어. 그럼 태풍이 엄청나게 커진다 이런 거거든요. 미국은 이제 토네이도가 두 개 합쳐서 대형 토네이도가 생기는 것 같은 거죠. 근데 경제 요인으로 쓰이면 여러 가지 악재가 겹쳐가지고 문제가 엄청나게 심각해지는 상태를 뜻해요. 그 문제가 하나둘이 아닌 거죠. 그런 상황이 올 수 있겠다라는 공포가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언제 오냐의 문제였어요. 그게 언제냐 계속 기사거리로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게 올해가 아니냐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도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에요. 미국이 그러니까 미국 안 됐네 할 일이 아니죠.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죠. 원래 미국 경제가 기침 몇 번 하면은 한국은 알아눕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미국이 지들 경제가 안 좋으면 한국을 뜯어먹으려고 발악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또 반미투쟁을 잘해서 이런 부당한 요구를 막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코로나 상황을 좀 보려고 해요. 미국이 코로나 상태도 심각합니다. 작년 초에 겨울에 미국의 확진자가 하루에 20만 명씩 나와서 야 진짜 심각하다 뭐 이랬거든요. 시신을 둘 곳이 없어서 냉동 트럭에 두고 막 이런다는 기사가 그때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하루에 70만 명씩 걸려요. 엄청난 위기 상황인 거죠. 이걸 바이러스 눈폭풍이라고 하더라고요. 겨울철인 것도 있고 눈보라가 막 몰아치는 것처럼 그렇게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한다 이거죠. 지금 델타 변이와 오미크론 변이가 동시에 확산하면서 미국이 날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 체제가 거의 붕괴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의료진이 오미크론에 걸려서 격리되는 바람에 병원에 일할 사람이 부족하고 그래서 군인들이 거기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지하철도 운영할 사람이 없어서 운행이 잠깐 중단되고 도서관 같은 공공시설은 문 닫고 이랬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대책이 없어요. 코로나 상태가 속수무책입니다. 원래 대책이 뭐였냐? 백신이었어요. 백신 개발하면서 백신 효과가 90%다. 그래서 백신을 맞으면 집단 면역이 일어나서 코로나 극복할 수 있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르면 2021년 상반기면 뭐 중기 이랬어요. 근데 지금 집단 면역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죠. 심지어 미국에서 가장 지금 확진자가 많이 나온 데가 로드 아일랜드라는 주랑 뉴욕주래요. 근데 여기가 백신 접종 완료율이 1위입니다. 백신 접종 완료율이 가장 높은 곳에서 확진자도 가장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건 집단 면역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백신 맞으면 면역이 생겨서 코로나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집단 면역 된다고 해가지고 백신 맞으면은 실외에서는 마스크 벗고 다니게 해준다 뭐 이런 계획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백신 맞았으니까 마스크 안 써도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나 3차까지 맞았어. 근데 나 마스크 왜 써야 돼? 이런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다들 마스크 써요. 왜냐면 백신으로 집단 면역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인 거죠. 지금 백신을 맞는 것도 치명률이 낮아지겠다 하는 것 때문에 된 거지 집단 면역이 된다고 생각해서 맞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코로나에 지금 대책이 없는 상태인 거예요. 바이러스가 그냥 스스로 변이를 일으켜서 치명률이 엄청나게 낮아져서 그냥 감기처럼 지나가게 되기를 기대하는 거 말고는 사실상 대책이 없는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외관계입니다. 대외관계는 존 볼턴, 트럼프 때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죠. 그 사람이 평가한 게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요약하면 이란과 북한은 승승장구했는데 미국은 졌다 이런 거죠. 북한은 작년만 해도 극초음속 미사일, 순항미사일, SLBM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시험 발사하면서 군사력을 강화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못했다, 무능했다 이런 거예요. 중국과의 관계는 어떠냐? 그레이엄 앨리슨이라는 하버드대 교수가 보고서를 냈습니다. 대만이나 그 주변에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 국지전이 벌어지면 어떻게 될까 해서 일어날 수 있는 선택지를 전망을 해서 내놓았는데 그 선택지 중에 미국이 이긴다는 게 없어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해서 중국이 이기고 저렇게 되면 중국이 이기고 저렇게 되면 저렇게 해서 중국이 이긴다. 이거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게 결론이었어요. 만약에 군사 충돌이 일어났다. 예를 들어서 중국이 대만을 공격했어. 그러면 미국이 대만까지 가기도 전에 끝난다
라는 거예요. 중국이 완승한다는 거죠. 최근에 미국과 러시아와의 갈등이 큽니다. 우크라이나를 두고 갈등이 있는데요. 지금 미국이랑 나토가 자꾸 우크라이나랑 협력하려고, 우크라이나를 뭐 가입시키려고 막 그러고 있어요. 우크라이나도 자꾸 나토에 가입시켜달라고 막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러시아 코앞까지 나토가 오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러시아가 이거는 자기 안보상 용납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는 물러설 곳이 없는 곳까지 몰렸다. 러시아에 대한 안전보장을 거부하면 군사 대응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니까 우크라이나는 제발 우리 좀 살려줘라 라면서 미국에 매달리고 있어요. 군사 지원이 필요하다. 내일, 모레, 연내에 도와주겠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지금 당장 도와줘라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올해 가장 먼저 통화한 외국 정상이 바로 우크라이나 대통령이었어요. 그럼 미국이 러시아한테 어떻게 대응할 생각이냐 하면은 이 PPT의 이제 두 번째 기사인데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면 미국은 러시아를 경제 제재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이게 생각해보면 고개를 갸웃거리게 되는 말입니다. 왜냐면 보세요. 러시아는 군대로 공격하겠다고 하는데 미국은 경제 제재로 대응하겠다. 이거는 뭡니까? 군사 대 군사로는 싸우지 않겠다라는 거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은 미국이 우리도 군대를 보내서 박살내겠다. 그러면은 러시아는 패배하게 될 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도와서 전쟁을 할 생각이 없고 경제 제재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군사적으로 못 이긴다고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죠. 이미 뭐 싸우기 전부터 진 거죠. 근데 문제는 경제 제재를 하면 러시아를 굴복시킬 수 있냐는 거예요. 미국이 지금도 사실 러시아 제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추가 제재를 하겠다는 건데 어떤 제재 방안이 지금 검토되고 있냐면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유럽에 천연가스를 못 팔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상 러시아가 안 팔면 미국이 러시아를 제재하는 게 아니라 러시아가 유럽을 제재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실제로 러시아가 지금 유럽에 보내고 있는 가스관을 잠궜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유럽의 가스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화면에 30% 폭등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게 하루 사이에 오른 거예요. 2021년 초랑 2021년 말이랑 비교하면 5배가 올랐습니다. 미국이 또 러시아 제재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는 게 뭐냐면 수출을 막겠다고 달러로 결제하지 못하게 막는다는 거예요. 달러로 하는 국제 결제망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큰 위력은 없는 게 그 이야기를 듣고 보란듯이 중국이랑 러시아가 무역을 늘렸어요. 그러면서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 무역을 할 때는 달러 쓰지 말자, 위안화 쓰자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미국이 하는 제재는 시작도 하기 전에 이미 뚫린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대외관계도 제대로 되고 있는 게 없다, 모두 지고 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결론을 짓자면은 북한은 2021년을 위대한 승리의 해라고 규정을 하고 2022년에 전면적 부흥을 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나오는 말 하나하나가 아주 결이 높고 자기가 이길 거다라는 자신감이 넘쳐요. 그리고 반드시 목표를 달성하겠다 이런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정초부터 탄핵 이야기가 나오지 않나. 경제는 공황이 올까봐 걱정이고 코로나가 매우 심각하고 대외 정책은 아비규환입니다. 제대로 되고 있는 게 없죠. 이렇게 북한과 미국이 정반대의 분위기로 새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누가 얻고 누가 울 것인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아침 햇살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